마술사를 쓰라고 했다. 춘호는 종이를 찢고 만년필을 꺾어버렸다. 납북 당시 그의 막내딸 정화는 15세였다. 그 납북이 되시고 나서 한 가지 얘기 저희도 듣고 있는데요. 또 소식 들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제일 첫 번째 들었던 것이 그 6.25가 그 다음 한 넉 달 후에요. 계반수 씨라는 분이 같이 납북되셨다가 이제 탈출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계셨다는 같은 감옥에 계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최후의 소식은 아마도 신상옥 씨가 이제 미국으로 네, 망명하시고 나서 그 신상옥 씨가 미국에서 감옥에 갇히셨을 때 그 옆에 또 같이 갇히신 분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목격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여러 번 그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완전히 붓을 꺾으시고 아마 글을 안 쓰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떤 평안도 그 산골짜기에 그냥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신 셈이죠. 그래서 그냥 밭을 갈면서 호박이니 감정이 옥수수니 새 잡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의 문학은 그 시대의 우리에게 무엇이었으며 우리의 역사는 한 문학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춘원이 봉선사에 기거한 것은 해방 이듬해 9월이었다. 가까운 이웃의 광동중학에서 영어와 작문을 가르치며 그는 산중일기를 썼다. 밖에서는 친일파 이광수를 향해 돌팔매질을 해댔지만 그의 산중 생활은 당당했다. 봉선사 입구에 춘원 기념비, 지옥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이광수, 그의 이름 석자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안북도 정주군 달산면 익성리 940번지 1892년 음력 2월 초하루 인시 출생 아호 공영. 단 하루도 빗장이가 찾아오지 않은 날이 없던 가난한 삶. 콜레라로 부모를 잃고 둘째 누이마저 일질로 잃고 갈 곳 없는 고아가 된 춘원이 동학에 입도한 것은 그가 12살 되던 해였다. 일제에 의한 동학 탄압으로 어린 춘원은 정주를 탈출했다. 서울에 도착한 춘원은 천도교의 일진회에 몸을 의탁했고 일진회의 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 14세의 나이로 유학을 떠났다. 동경유학의 명치학원 시절 춘원은 최남선과 정인보를 알게 되고 문학에 심취 많은 습작을 했다. 그는 특히 그 시기에 돌스토이의 인도주의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그 감동은 춘원의 일생과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오산학교 초대 교주인 이승훈의 초청을 받아 그는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민족운동의 실천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그는 농촌운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했고 이 경험은 그대로 장편소설 흑의 토대가 되었다. 세계 여행을 목표로 춘원이 압록강을 건넌 것은 1912년. 그가 오산학교를 떠난 이유는 과로와 영양부족으로 악화된 건강 때문이었다. 눈 덮인 몽고 사막, 흥한명을 넘어 황홀한 시베리아시 달린 그의 방랑의 행동은 훗날 장편소설 유정의 배경으로 요긴하게 쓰여졌다. 와세다 대학 고등미래과에 편입한 것은 춘원의 나이 24세. 인천 김성수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동경 유학이었지만 언제나 그는 교과서를 사지 못해 절절했고 제때의 수업료를 내지 못해 고통을 받았다. 그런 고생 속에서도 춘원은 특대생으로 진급하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병약한 그의 신체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갔다. 매일 신보에 신년소설 요청을 받은 춘원은 박영채에 관한 옛날 원고를 정리해
무정이란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해 126회에 걸쳐 소설을 완결했다. 이 나라 신문학 사상 최초의 장편 소설이 탄생되었다. 이형식, 그는 영어 선생이다. 그는 조선의 장래가 똑똑한 학생들에게 달려있다며 자신의 월급까지 털어 학비를 내주는 열성스러운 교육자다. 그런 형식을 사익감으로 생각하는 김 장로는 형식에게 딸 선영의 영어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어느 날 형식에게 영채가 찾아온다. 영채는 형식을 길러준 은인의 딸이다. 영채의 집안이 망한 지 7년. 그동안 기생이 된 영채는 명기로 이름을 떨치면서도 굳게 정절을 지키었다. 영채의 지조를 모르는 형식은 그녀가 기생으로 전락한 데 대해 몹시 실망하지만 은인의 딸이니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채는 기생인 자기의 신분이 선생인 형식에게 해가 될까봐 한망이 돌아오고 한다. 영채의 정절을 꺾어보겠다는 한량들은 줄 서 있다. 형식의 친구인 신문기자 우선도 그런 한량 중에 한 명이다. 정절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영채는 그만 기생어미의 농간으로 정조를 유린다. 그녀는 죽음밖에 택할 길이 없다며 대동강물에 뛰어들기 위해 서울을 떠났다. 열여전 소학 따위의 부식 학문이 영채를 죽였다고 한탄하던 형식은 선영과 약혼을 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약속한다. 한편 영채는 평양행 열차 안에서 바이올린을 하는 동경 유학생 경옥을 만난다. 하통하고도 인정 많은 신여성 경옥에게 감화를 받은 영채는 새롭게 살아보기로 작정한다. 경옥의 주선으로 동경 유학을 떠나는 열차. 영채는 약혼녀와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나는 형식을 만나게 된다. 형식의 약혼녀 선영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미움이 되어있었다. 형식은 그랬다. 영채를 사모했던 우선도 착잡한 신분이었다. 때마침 오랜 가뭄 끝에 장마가 진다. 철로가 끊긴 열차는 시골역에서 철로가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처지다. 물난리를 만난 동포들의 헐벗고 굶주리는 천상이 열차 밖으로 펼쳐진다. 경옥은 자선음악회를 열어 수재민을 돕자고 앞장을 섭니다. 비록 역사 대합실에서 즉흥적으로 벌어진 초라한 음악회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열렬하고도 따뜻하다. 성금을 전하고 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쏟아지는 비를 피해 여관방을 찾는다. 비는 여전히 무섭게 부어지고 있는데 형식, 영채, 경욱, 선형 네 사람은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빠져든다. 그렇지. 조선 사람이 무엇보다 과학이 필요해요. 지식 말입니다. 오늘 수재민들의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야말로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불쌍하죠.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명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생활에 갈 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백성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힘을 줘야죠. 문명을 줘야죠. 그러려면 가르쳐 인도해야죠. 어떻게 말입니까? 교육을 하는 것. 교육. 옳습니다. 교육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죠? 누가 하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바로 그것이죠.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 공부할 학비, 그게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조선이 주는 겁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 지식을, 문명을 얻어오라. 그래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 기초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차표 속에는 저기서 돌돌 떠는 저 불쌍한 사람들의 땀이 들어있어요. 다시는 부디 이런 불쌍한 경우를 당하지 말아달라고요.
우리가 늙었을 때는 지금보다 좋아진 조선을 봐야 되겠습니다. 게으르고 힘없던 우리 조상을 언제까지 원통하게 여기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고마운 조상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각자 무엇을 해서 이 땅에 보탬을 줄 것인가? 그걸 한번 얘기해봐요. 아, 여길 찾느라고 무엇들 하십니까? 열차가 움직일 모양이던데요. 아직 도대체 자네는 어디 있었나? 신문사에서 정보를 쳐왔대. 3단계 물구경이나 하고 오라고. 어서 서두르긴 하세요. 그런데 대단한 일도 하시던데요. 대단한 분이요? 대단한 일이죠. 정거장에서 다 듣고 왔어요. 칭찬들이 대단합니다. 오늘 일을 신문에 내도 좋겠죠? 그게 무슨 신문에 날 일인가요? 아니에요. 저 같은 놈도 큰 감동을 받았는 거요. 자, 서둘러. 자, 빨리 서둘러 기사 따러 가자고. 자, 빨리. 자, 빨리 나와. 자네는 어디까지 쫓아올 셈인가? 그냥 미국까지지. 그럼 보면서 얘기대로 나는 훌륭한 교육가가 됐어. 영채씨와 경옥씨는 큰 음악가, 그리고 선영씨는 위대한 수학가가 돼서 오십시오. 난 오늘 자네들 한 일을 보고야 비로소 이 땅의 사람이 됐다네. 나도 그때를 끌더라도 힘과 정성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공헌할 생각이야. 자, 부디 공부들 잘하셔서 큰일들 하십시오. 자네께 그래. 야, 걱정하라. 올라가. 무정은 우리 이제 근대소설의 효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근대라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쓰이겠습니다만 장편으로는 근대적인 성격을 띠고 나온 선생이 처음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무정은 그 문학학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제 한일 합방에서 3.1운동 이루기 전까지의 1917년에 나왔으니까 그 전까지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의 어떤 대응력 이것을 보였다 하는 것이 이제 큰 시각으로서 이제 떠오르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뭐냐 이것이 그 국권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문학으로 보인 최초의 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문학적인 이런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 구세대와 신세대의 그 갈등 관계 그리고 계몽주의적인 그런 성격 그리고 문체의 그 새로움 그리고 이 작품 전체를 하나의 그 작품이게끔 하는 그 구성의 어떤 그 적절성 이런 것으로서 무정을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한 학생에 불과했던 춘호는 소설 무정의 성공으로 일약 이름을 얻었다. 장차 아내가 될 허영숙을 만나 헌신적인 태평 간호를 받은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조선 청년 기독회관 1919년에 제일동부 유학생들에게 이곳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소로 남아있다. 김해 독립운동의 불길이 이곳에서 타올랐던 것이다. 조선 독립청년단에 의해 선포된 조선의 독립선언은 이 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이었으며 김해 독립운동의 출발이었다. 나라를 빼앗긴 커다란 분노가 세계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담성을 적국의 심장부인 수도 한복판에서 발휘하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춘원이 쓴 28선언서는 3.1 독립선언서보다 민족의 순환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잘 나타낸 과감한 내용의 대문장이라는 평을 받았다. 28 독립선언은 전 일본을 발칵 뒤집히게 했다. 이 사건 직전
춘원은 이 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상해로 당했다. 상해에서 춘원은 임시정부 산하의 임시사료 편찬의 주임을 맡게 됐다. 독립신문이 임시정부의 주간지로 창건되자 춘원은 독립신문의 사장 겸 주필로 취임했다. 자금난과 몇 번이나 각혈을 하는 필사 상태에서는 그는 장백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많은 기부를 했다. 도산 안창호, 때가 올 때까지 실력을 닦으며 준비를 하자는 민족 실력 준비주의의 창조자. 극렬운동가들은 그를 포진파라고 비난했지만 도산은 한결같은 음성으로 기초의 준비 작업을 실천했다. 춘원은 도산의 흥선한 이념에 깊은 감화를 받았다. 춘원은 도산을 존경했다. 도산이 있으므로 그는 어떤 어려운 임무도 수행해낼 수 있었다. 도산 또한 원동의 흥사단 입당 제1호로 춘원을 내세울 만큼 각별히 춘원을 존경했다. 이후에 쓰여진 춘원의 저서 대부분에는 흥사단의 사상이 인사되어 있었다. 그런 바탕에서 발표된 민족해조는 민족성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논지로 강경파 운동론자와 독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받았다. 춘원이 선산났을 때에 천도교 기관지 개벽지에다가 소년에게 그 민족 개조론 이걸 쓰는데 이게 다 도산 사상이 도산은 독립운동 하려면 독립운동 할 만한 힘을 들여야 합니다.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격의 힘, 정신의 힘 이런 사상을 춘원은 도산에서 배워가면서 도산의 사상을 눈필 통해서 편차고 그리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 저는 춘원됐던 됐습니다만 도산 선생의 사상, 인격, 또 뛰어난 정신을 남겨놓아야 되면서 도산을 참을 썼습니다. 춘원이 상해에서 도산 만나가지고 군사단 입당했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는 이 사상을 펴야 되겠다고 그래가면서 춘 돌아가면서 그때 수양동맹회라고 했습니다. 낮에 수양동맹회라고 했습니다. 동맹회를 만들고 그게 주동적 인물이 되는데 그 다음에 춘은 한 5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해 가다가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발긴 가운데는 내 이름 빼달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춘은 이 수양동맹에 배우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특히 도산의 사상을 뛰어난 인필 통해서 펴고 그 다음 나중에 37년의 동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징역을 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무회를 만든 것은 그 동지 많이 규합했죠. 그 춘원이 재창해가지고 그 당시 한국이라는 지도자 측에서 동무회에 참여한 한 100여 명 가까운 분이 옥고를 치른 공격하고 도산도 그때 동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1938년 3월 10일 날 61세에 민족동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격 세상을 그러면서 춘원과 도산의 관계는 사제지간 춘원이 글 보면 도산 선생님 하는 글이 참 많이 나오고 거의 사수, 존경 정도가 한 사수, 악모, 숭배 이런 차원의 단어로서 요약해야 할 그런 말도 많이 보게 됩니다. 동아일보 시절 그는 정력적으로 글을 썼다. 사설, 소설, 횡설, 편설 등 4가지를 써내야 하는 경우에 심장과 갈비뼈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는 16년간 동아일보와 인연을 맺었다. 마침 동아일보는 도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문맹 타파, 농촌 계몽 등의 운동이 한창이었다. 늘 흥사단의 이념을 실천하고 싶어하던 춘원에게 동아일보의 도나로드 운동은 반갑기 그지없었고 그는 오산학교에서의 기억을 되살려 농촌 계몽 소설인 흙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농촌운동에 대한 그의 체험 욕구는 흙을 통해 표출되었고 계몽문학의 대표적인 흙의 연재를 마지막으로 춘원은 동아일보를 사퇴했다.
허승은 농촌 출신의 성실한 청년이다. 그는 서울의 명문 부호인 윤참판의 도움으로 전문학교를 다닌다. 여름, 고향 사려울에서 야학을 끝내고 상경하는 길에 허승은 고향 처녀 유순과 결혼하여 고향에 내려와 농촌을 위해 일하리라고 결심한다. 아버지는 혹시나 해서 기다리다가 노처녀를 만들어서 버릇이 없어졌어요. 대학을 마친 허승은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다. 공자님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층에 있는 경관이 촌천의 손목을 잡고 스스로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윤참판의 청원으로 그는 마음속의 유순을 버리고 윤참판의 외딸 정선과 결혼을 한다. 미모의 아내와 명, 부유함 속에서 허승은 농촌운동과 유순을 잊지 못해 갈등을 겪는다. 쾌락과 사치 속에서만 자라난 정선에게는 농촌운동을 주장하는 허승이 시골뜨기 괴물로만 비친다. 허승은 모든 안락함과 성공된 앞날을 보장하는 서울 생활을 버리고 마침내 고향 산려울로 내려간다. 조선의 농민이 잘 살아야 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믿음이 허승에게 용기를 준다. 위생적인 환경, 의사초빙, 야학, 조합결석, 그의 하루하루는 숨가쁘게 지나간다. 서울에 남아있는 정선은 향락만을 추구하여 놀고 먹는 일로 수고했다. 하루가 멀다하게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끝내 허승의 친구 갑진과 정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되고 말다. 동경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갑진은 닥치는 대로 여자들을 유혹해서 농락하는 재미로 사는 폐륜아이다. 정선의 부정을 알게 된 허승은 정선과 갑진을 용서하지만 정선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 할 수 없이 이혼 수속을 마치고 허승이 사려울을 향해 떠나는 기차에 정선은 뛰어든다. 다리를 잃은 정선을 보며 허승은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리라고 맹세한다.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 땅의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겠는가. 다리를 잃고야 정선은 남편의 뜻을 조금 알게 된다. 순박한 시골 처녀 유수는 허승을 마음속으로 사모하며 정선과 함께 허승을 돕는다. 희생이었던 선희도 허승에게 감동을 받고 산려울로 내려와 유치원을 개설한다. 산려울은 살기 좋은 마을로 눈에 띄게 변모해간다. 그러나 산려울의 세력자 유산장의 아들 정근이 동경 유학에서 돌아오면서부터 허승의 공든탑은 무너진다. 허승을 시기하는 정근의 모함으로 허승을 비롯한 협조자들은 투옥을 당한다. 허승이 없는 산려울에서 비로소 정선은 자신의 소임을 확실히 깨닫고 일에 열중한다. 정근도 죄를 뉘우쳐 마을 기금을 내놓고 새 사람이 된다. 해류나 갑진 역시 지난날을 청산하고 건불랑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음을 알리며 장편 소설 붉은 대한원의 막을 내린다. 여기 나온 대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향 동해의 사건으로 상징되는 부산 안창호선이 준비를 일각한 사상적 측면과 또 하나는 보나드 운동이 전개되는 당시의 사회적 요청에 의해서 그 작품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거기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측면을 보면은 그건 당시 95%를 차지한 그 농민을 위해서 농민과 더불어 살면서 농민이 그린 유토피아를 실천해가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주인공 허승이 시골 농촌의 산려를 부강화시키고 또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나그나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무감각하다가 귀농의식을 가지고 농촌에 돌아오는 그런 사실과 농촌을 비판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들이 농촌의 부강을 위해서 거대한 기금을 기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정말 살려는 나라를 위해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때 모든 그 한명도 선생이라든가 기타 많은 사람들이 그 농촌으로 들어가서 정말 산려를 부강하고 나그나시키는
플랭크 운동이 시작되는 출발이 단계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라고 하면은 작품의 구도는 약간 파탄을 가져가지만은 이광수 소설의 맥락에서 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당시의 사회적 그런 환경과 사회적 요청은 분명한 작품이고 그 뒤에 그대 나오는 많은 농민소설의 기본적인 그런 작품들이 됐다는데 그 작품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한민족의 문화사상에 더욱 탄압을 가했다. 정치적 상황이 암담해지자 한국 문단은 춘원의 계몽주의에 반대하고 나선 예술지상주의와 신수문화,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세조리가 서로 얽혀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명실공히 신문학 최초의 위대한 문호로 춘원의 아성은 여전히 주목받지만 어려운 국내외 정세와 더불어 춘원은 개인적으로 몹시 어두운 시기였다. 존경하는 도산의 장기 투옥과 사랑하는 처자들 봉군의 죽음은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다. 춘원은 허탈감에 빠져 금강산을 방황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하문 밖에 산장을 짓고 문필만으로 생활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이쪽에 뭐 아무것도 없었죠. 집이라고. 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이었었죠. 그리고 전기도 그냥 저 밑 길가에서 쭉 그저 아버님 집 지었어요. 글쎄, 아버님이 이쪽 선장 지시게 된 동기가 어디 있었어요? 글쎄요, 뭐 인생에 많은 아주 갈망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 도산한창을 그렇게 갖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나시거나 큰 오빠가 또 죽었고요. 이 집 맞죠? 많이 변했을 텐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여기 방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주 조그만 한옥집이었었는데요.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먼저 뵈신 적이 있나 보죠? 네, 두 번째,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몇 년도에? 72년도요. 1900. 72년도에 이 모양으로 쓰신 거예요? 예. 기억나세요?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그러던 모습이? 네, 그냥 흰 바지적으로 입으신 아버님이시죠. 책상은 박사만한 책상, 조그만 책상이었어요. 이쪽 보고 쓰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쪽 보고. 인왕산, 네, 인왕산, 바위 보시고, 북한산 봉오리 보시고, 그러시면서 쓰시는 것이. 그 당시 준호는 산장을 방문한 시인 노자영에게 자신의 근황을 이렇게 밝혔다. 언제 봐도 저 북악산과 북한산은 참 훌륭합니다. 정말 좋군요.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여기에 집을 지었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요사이 아내가 공경으로 공부를 가서 애들 거두기에 좀 곤합니다. 무슨 공부를 또 하셨습니까? 의학 실습을 갔답니다. 의학이요? 예, 공부와 실습을 좀 더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겠다고요. 어머니 노릇까지 겸하시게 배우 분주하시고 고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식모와 유머가 있으니까요. 요새는 어떤 책을 보십니까? 우리말 신문 잡지는 되게 보고 그 외에는 법화경과 교자경을 있습니다. 중이 되시려나 보군요. 그저 보고 싶어 보죠. 저 그럼 선생의 인생과는 아직 확립한 인생관이 없습니다. 내가 불경이나 종교, 고전을 많이 보는 것은 나의 인생관을 확립해보자는 노력입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는 문화말살 정책으로 지식인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준원이 직접 간접으로 일제 협력에 대한 회유와 유혹을 받은 것도 여러차례다. 그들은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 위한 전주곡으로 1937년 수양동회 회원들의 일제 검거에 나섰다. 수양동회는 춘원이 도산의 지시로 만든 kum사단의 자매단체였다. 도산과 춘원, 동호회원 150명은 모두 투옥당했다. 애국지사들의 사랑방이었던 서대문 형무소. 춘원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지 반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상에서 춘원은 종교적 색채의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장편소설 사랑을 썼고
구슬로 받아적게 한 시작들은 춘원 시가집으로 엮어져 나왔다. 오늘날까지 지탄받는 춘원의 친인행위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신사참배, 장씨개명, 북지황군 위문에 협력했고 학도병 지원연설을 했으며 일제협력단체인 조선문인회 회장직을 맡았다. 조선문인보국회는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조선 한국의 문인들을 어용화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 회장직을 맡으면서부터 이 한국의 다수의 문인들, 그 중에서 특히 회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간사라든가 다수의 문인들이 일제의 그 침략 전쟁을 합류하고 선전하고 거기에 동원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광세의 친일 행위가 좀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 사람은 그 문학 작품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다는 스필과 그 밖에 더 시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씩 또 그 밖에 논설 조금씩은 썼지만 적극적으로는 문필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제적인 그 사람의 친일 활동은 대개가 강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수가 우리 한국인들로 하여금 무슨 학병에 나가라 뭐라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가 그 기둥이 우리 한국인들로 하여금 모두 다 학병으로 이제 나가라 젊은이들 또는 우리 한국인과 일본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모두 참전을 해. 협력을 해라. 이런 것을 했을 때 수많은 그 사람을 추종했던 우리 민족의 다수인들이 그 사람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옳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위대한 분도 변절을 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막대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기둥이 하나 큰 집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그 집 전체가 쓰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커다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은 그 지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다 공과가 있습니다. 뭐 공만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누구나 다 공과가 가는데 그 춘원에 생을 놓고 갈 때에 그 항일 투쟁하면서 북한자로 가지고서 한국산 혼을 깨우치고 민족 공심을 두고 애국사상 호취하는 그때까지 춘원 참 살아서 양동하는 그 면목이 참 좋았습니다만 그 뒤에 참 본의 아니게 진입적인 말, 강연, 행동을 하면서 그런 것은 춘원의 생에 아주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참 그 수치의 장으로서 이건 뭐 사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난세에 지존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걸 느끼고 춘원도 좀 더 그 용기가 대단했더라고 하면 버텼을 거예요. 근데 저는 춘원을 이렇게 뵙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저 그 투사적인 면, 지사적인 면, 뭐 투사적인 요소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그 폭풍을 역사의 폭풍 앞에 섰을 때 꺾이고 막 그게 참 아깝죠. 우리 한국 문단에서도 아깝고 주는 자신에서도 굉장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인이 마련해준 산은 520번지 농가지. 학도군 지원연설차 동경에 다녀온 춘원은 53세 되는 1944년 일제에 의해 자신의 저작 전부가 압수, 발간 중지되는 순환을 당했다. 그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은거하다가 조국의 광복을 맞았다. 친일파를 처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가족들은 춘원에게 피신할 것을 종용했지만 그는 소열필이 와서 끌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춘원이 봉선사로 거취를 옮긴 것은 고혈압과 입이 비뚤어지는 병으로 고생을 하고 나서였다. 봉선사에는 독립운동과 정치운동에서 은퇴한 그의 삼종제 이학수가 있었다. 오랫동안 세상을 떠나 수도 생활을 하겠다는 작정이 돼 있긴 했지만 집행유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학수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쯤 있었을 것이다. 향을 피우고 좌선을 하며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거 보면은 아버님이 아마 이쪽에 계셨는가 보죠?
그 다경향 실터. 네. 여기에 이렇게 저렇게 생긴 아마 집이 한옥집이. 네, 한옥집이 있었고 거기서 아버님이 기시고 이제 가르치시고 글도 쓰시고 했는데 그것이 불타갖고 네, 저쪽에다 집을 새로 지고 여기다가는 그냥 바위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국민학교 한 5, 6학년 정도면은 아버님의 어떤 심중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그랬을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때 어떤 생각에 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요? 네. 글 쓰시고 참선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런 생각으로 오셨겠죠. 아버님이 뭐 좋은 취직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는 또 친일하던 후에 또 뭐 많이 민족 반역자라고 놀림도 받으시고 저 자신도 뭐 길가에서 놀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봉선사 아저씨께서 이제 8층인가 되시니까 여기 오셔서 그냥 수양하신 것이죠. 해방 무렵 그가 살던 산영집. 그 당시 모습을 거의 잃지 않고 있는 이 집에는 춘원의 일을 도와주던 젊은 색시가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 그의 행적을 쫓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는 합니다. 인등대주 선상님이시던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 지방 몇 년이 됐는데 그래서 선상님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농사꾼 이렇게 할아버지라도 들어오면 이렇게 맞았는데 예겨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 할아버지가 앉아서 예겨주는 거. 어디 멀리 나가시는 일 없이 여기서? 오와 멀리 안 가세요. 그저 나가세요. 그저 그전에는 또 농사 가지고 농사 좀 지셨어요. 박정호라고 박씨가 하나 있었거든요. 소주 사서 춘원은 산흥으로 돌아와 다시 붓을 들었다. 흥사단의 요청으로 도산의 전기부터 집필했다. 국민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기에 그의 이름은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었다. 춘원은 이어 생활의 기록인 돌벽이를 간행해 자신의 생활을 알렸고 많은 망설임 끝에 자전적인 글 나와 나의 고백을 발표했다. 나의 고백에는 기대와 달리 친일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 1948년 춘원은 부인 허영숙이 산부인과를 경영하는 효자동집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의 신생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고 다음 해 2월 춘원은 반민법에 걸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 춘원이 병보석으로 출감한 지 반년 후 반민특위는 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25 사변이 일어났다. 춘원은 고혈압과 폐렴에 걸린 경상의 몸으로 6.25를 맞았다. 또 한 번 대한민국에 불충할 수는 없다며 자술서 쓰기를 끝내 거부한 춘원. 그해 7월 12일 끝내 그는 북으로 끌려갔다. 그가 납북된 지 몇 년 후 집필 중이던 원고 운명이 발견됐다. 일제하에 민족순환사를 소재로 한국인의 운명을 소년기에서부터 그린 미완성의 장편소설 운명은 춘원의 유고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춘원은 우리 앞에서 사라져갔다. 그의 나이 59세였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춘원의 그 서구 지향적인 새로운 문학이라는 것이 좀 그 한계로서 지적을 해야 할 면이 있습니다. 소위 개량주의적인 수준에서 그저 풍속을 개량해야 된다. 혹은 무슨 애정윤리를 바로잡아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대신에 우리 민족의 역사라든가 현실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체제 내에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도모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현실 타협적인 그런 태도로 나갔기 때문에 일제 말기에는 아주 친일적인 극단의 논리를 펴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춘원은
초기의 새로운 문장체의 구축이라든가 혹은 그 서구적인 새로운 모랄의 탐구라든가 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춘원이 올바른 민족의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문학을 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 이강수라든가 기타 동호회 이런 그 일부가 말하자면 친일적인 그런 노선으로 가고 했다는 이것은 우리 문학사 자체의 취약점 또 사상사 자체의 취약점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이 짊어질 그런 문제라고 하면 모든 것이 그 평준화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의 줄기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0년, 20년, 50년 전을 들어서 영원히 그분을 매장하러 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할 뿐 아니라 또 우리 문단, 우리 문학을 위해서도 큰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을 처음 정리해가지고 남겨줄 것, 물려줄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의 영예와 치욕을 붓 하나로 한꺼번에 살아낸 춘원 이광수. 그의 모든 작품에는 인류에 대한 애정이 짙게 배어 있다. 춘원의 인간적인 결함과 작품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위대한 문호로 남아있는 까닭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 희망의 소식을 그의 작품들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